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또 그것과 한두 달 전에 우리 군이 공개한 초음속 대응 미사일 그와의 관계, 그리고 링크 16 등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기 경보기라는 게 조금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기 경보기라는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자, 먼저 보면은 하늘을 담당하는 게 있죠. 그래서 하늘, 지상, 수중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크게 봐서. 네. 그래서 그 각각을 담당하기 위해서 레이더 기지를 그냥 하늘로 옮긴 겁니다. 왜냐면 하늘에서는 가장 멀리까지 레이더를 보낼 수 있고 살필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자, 그래서 보면은 하늘을 담당하는 게 우리도 가지고 있죠. 네 대를. 오늘의 이제 주제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죠. 2737 피스아이라는 기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그 레이더가 동체 윗부분에 달려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지상을 담당하는 게 이게 뭐 조인트 스타스, 이렇게 조인트 스타스라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E8이죠. 지상을 담당하는 이제 조기 경보기입니다. 이 조기 경보라는 뜻도 보면은 영어로 보면 early warning입니다. 조기가 빨리 알려준다는 겁니다. 저기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피해를 가하기 전에 미리 탐지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미리 탐지해서 경보를 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전력을 배분을 한다는 겁니다. 공중은 공중대로, 지상은 지상대로, 해상은 해상대로. 그래서 공중 지휘소 개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어떤 전쟁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가장 상위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 지상군, 뭐 해군, 공군 이렇게 나눴어요. 자, 지상형은 보면은 그 레이더가 밑에 달려 있죠. 종체 밑에 그 지상을 살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P8이 있죠. 해상, 수중. 이거는 지금 이제 P8 포세이돈이라는 건데 미국의 최신 그 해상 초계기입니다. 그걸 해상 초계기라고 그러죠. 조기 경보기라고 부르지 않고. 그래서 해상에 있는 해상 목표물을 찾고 또 뭐 더 주안점은 사실은 잠수함을 찾는 데 있죠. 네. 우리도 이제 P8도 6대인가 들여오기로 돼 있고, 지상 통제기 E8 같은 경우도 한국형 조인트 스타즈라고 그래서 조만간 이제 결정을 이제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간략하게 조기 경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피스아이 우리가 이미 네 대를 가지고 있죠. 예, 보잉에서 만든 거고 네 대를 가지고 있고 2011년에서 12년 사이에 네 대가 도입이 됐어요. 그 당시 도입 가격을 보면 그 당시에 5천억 원 정도 했습니다. 한 대. 여기 보면 하늘에 있으니까 460km까지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어떤 지역을 선택적으로 에너지를 집중을 시키면은 740km까지 집중 감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네 대를 도입하고 있는데 사실 네 대가 항상 공중에 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두 대가 번갈아 가면서 작전을 하고 하나는 수리를 하고 한 대는 또 다른 한 대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대기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대를 도입한다 하면은 한 대 정도가 사실은 하늘에 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잠수함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가 있으면은 똑같은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수송함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필요하다, 기체가 라는 결정을 내리고 두 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고,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7년까지 예산 1조 6천억을 투자해서 두 대를 더 사자. 처음에는 이게 이제 피스아이가 당연히 가능성이 높았겠죠. 우리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비행기니까. 그런데 이제 글로벌 아이라고 이름도 낯선 새로운 기체가 이제 등장을 해서 강력하게 이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으로 사실은 많이 기울어진 느낌이 여기저기서 나고 있어요. 스웨덴 사브제 이제 비행기고요. 가격이란 면에서 그리고 기술 이전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호조권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봤을 때는 이 가격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안 알려져 있지만은 두 대 살 가격으로 네 대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때까지 이제 피스아이 같은 게 공중에 집중되어 있었죠. 앞서도 사진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공중, 해상, 육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피스아이 같은 경우는
공중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덧붙여서 해상과 지상도 탐지가 가능하다 이런 거를 이제 자기들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전술 데이터 시스템이죠. 우리 공군기들 사이에 정보 교환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공중 조기 경보기가 적의 먼 거리에서 적기를 발견했으면은 우리 아군기에다가 전투기에다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이 이제 모뎀입니다. 그건 이제 단지 온다는 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 표적 정보까지 같이 가는 거죠. 예. 자,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게 이제 링크 시스템이에요. 현재는 지금 링크 16이라는 게 달려 있고 우리는 링크 K라고 해서 우리 공군에 쓸 수 있는 모뎀을 따로 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피사이를 보면은 우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거죠. 보잉에서 만든 거 2009년에 처음 소개가 됐어요. 여객기를 바탕을 두고 있어요. 737 보잉 737-700이라는 기체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인데 운용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법 시간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6대를 가지고 있고 터키가 4대, 영국은 원래 5대를 하겠다 하다가 3대로 줄였죠. 우리가 4대를 가지고 있고 카타르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계약을 했다가 2018년도에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그 계약 취소의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도입 대수가 전체적으로 좀 적은 것은 미국이 도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피스아이의 이전 버전인 E3라는 버전을 32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피스아이로 바꾸질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뛰어넘어서 그 다음 기체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잉 입장에서는 생각보다는 판매 대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예. 그 다음 이제 글로벌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피스아이보다는 최신 기체예요. 2018년도에 나왔고 사브에서 개발한 것이고 이거는 캐나다에 있는 봉바르디에라는 비즈니스 제트 좀 소형이죠. 737보다는 길이는 비슷한데 동체 폭은 좁습니다. 비즈니스 제트이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제 조기 경보기죠. 예. 운용국은 보면은 이게 원래 UAE하고 사브하고 말이 맞아서 개발된 기체예요. 왜냐하면 UAE가 그 전에 사브에서 만들었던 그 조기 경보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글로벌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구입을 했고 세대가 도입되자마자 몇 달 있지 않았어 다시 추가로 2대를 더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지불했던 가격이 대당 6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6천억이라는 금액을 받고 아까 우리가 배정된 예산으로 우리가 구매 가능한 대수를 봤을 때는 우리 한국 시장을 위해서 이거보다 가격을 훨씬 낮춘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게 737하고 이 비즈니스 젯과의 비교인데 항속 거리 같은 경우는 이 비즈니스 젯이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작전 시간도 조금 더 길어요. 몇 시간. 예. 운용 고도는 737이 살짝 더 높은 것 같아요. 비행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게 성능적인 부분까지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한데 그렇지는 조금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왜냐면 저희도 이제는 이제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미 해상 초계기도 가지고 있고 이제 육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기 경보 통제기를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같이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거기에 대한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죠. 거기에 참여한 비행기가 이 2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게 이제 노드롭에서 만든 거죠. 우리 LIG하고 휴니드하고 이제 손을 잡고 들어오는 거고 이것도 걸프스트림 G550이라는 제트기 비즈니스 제트기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다른 경쟁자인 레이시온 대한항공하고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는 좀 전에 글로벌 아이하고 똑같은 기종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 임무도 비슷하고 비행기의 크기는 임무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바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봐지고 그러면 왜 저거 예전에 큰 비행기를 썼느냐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과거에는 A4 레이더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레이더가 상당히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A4 버전이 아니고 폐사나 그 이전 버전이었으면은 또 장거리를 봐야 되는 왜냐하면 탐지 거리가 레이더의 크기에 비례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식의 레이더였으면은 탐지 거리가 길수록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안에 많은 발전기가 있어야 돼요. 발전기가 상당량의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많은 발전기를 싣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커져야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제 A4로 오면서 레이더 자체의 크기도 작아졌고 전력 소모량도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비행기도 거의 가능한 거예요. 예,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 외에 우리가 이제 글로벌 A를 감으로 해서 크게 혜택을 보는 부분이라면 뭐 크게 혜택이라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링크 K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시 정찰 자산을 확충하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무인기도 많이 개발하고 있고 뭐 군지 위성도 체계도 많이 갖추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자권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준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전지작전 통제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군을 독자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이죠. 예.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 공군기들은 전부 다 링크 16 미국의 데이터 모뎀이 실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요한 통신이나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네트워크전의 핵심이죠. 우리가 무인기를 개발했고 최근에 뭐 KF-21이라고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공조를 해서 이렇게 작전하는 모습이 CG로 나오기도 했죠. 헬리콥터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들여오게 될 그리고 가지고 있는 피스아이나 뭐 그 외에 뭐 지상 해상의 여러 가지 기종들은 다 나중에는 무인기랑 다 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무인기들이 지금 뭐 카이나 대한항공에서 개발 중이죠. 그들끼리 통신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유무인 복합 체계를 하려면 그 통신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모뎀입니다. 미군이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링크 16이고 우리나라 비행기는 대부분 미군 군용 비행기이기 미국제 비행기이기 때문에 링크 16이 장착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암호화되어 있겠죠. 예. 여기에 우리끼리 하는 통신도 전부 다 미국에서 원한다면은 이게 이제 미국에서 관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껐다 켰다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미국한테. 근데 우리가 아무리 미국하고 친한 친구지만 가족끼리 하는 내밀한 이야기를 친구한테 들려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걸 끊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지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자기 나라 기체에다가 다른 나라 모뎀을 설치해 준 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나토 동맹국들이잖아요. 그것도 링크 16만을 장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는 껐다 켰다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내선으로만 통화를 할 때는 끄고 또 미국하고 동맹 작전을 할 때는 다시 켜고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치 않으면은 뭐 친구 간의 사이라는 게 늘 아무리 가까운 친구지만은 잠깐 좀 사이가 틀어질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럼 미국이 그 모뎀을 꺼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항공기에 집에 요즘 인터넷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TV조차 볼 수가 없죠. 예. 공중파밖에 못 보니까. 그래서 전력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KF-21도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 무인기들도 나오고 이번에 글로벌 I 쪽으로 만약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는 아마 링크 K를 실으려고 할 겁니다. 미국도 막 그런 추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직접 우리 비행기 제작해가지고 링크 16을 실어줄 수는 없겠죠. 당연히 링크 K를 실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친구고 우리끼리 같이 일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니까 너희들하고도 소통 당연히 해야 돼. 그러니까 링크 K도 링크 16도 달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링크 K와 링크 16을 둘 다 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예. 호환된다기보다는 두 개를 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링크 K가 지향하는 바가 링크 16과 다르고 전자통신 분야는 우리가 미국보다 잘하는 분야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링크 K에 더 많은 기능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그렇고. 그래서 큰 흐름은 그렇게 정해진 것인데 그 첫 번째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번에 글로벌 I가 결정되면 거기에 스웨덴에서는 달아주겠다라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링크 16도 달아주겠죠. 예. 어차피 큰 맥락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지만 계기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또 감시 정찰 자산이니까. 우리가 감시 정찰 자산을 통해서 다 얻은 정보가 바깥으로 다 세계할 수는 없잖아요. 선별해서 알려주고 싶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공중뿐만이 아니라 해상과 육지까지 커버한다. 그게 글로벌 I의 장점이다. 미국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은 각각의 맡은 영역에 따라서 새로운 다른 기종을 사용했는데 그게 좀 뭉쳐지는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글로벌 I가 그걸 먼저 실현해내고 있어요.
여기에 큰 역할을 해주는 게 이태리 레오나르도라가 이제 제작하는 시 스프레이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해상 레이더예요. 바다에서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A사 형식이에요. 크기가 작아요. 무게가 뭐 한 100kg, 110, 120kg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탐지거리가 600km가 나옵니다. 예. 자, 600km 탐지거리가 되는데 이거는 이 비행기의 운용 고도를 봤을 때는 충분하고도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작전 고도를 예를 들어서 일반 여객기처럼 12,000m 상공에서 작전을 한다. 그러면 지구가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12,000m짜리 산에 올라간다. 그러면 쳐다본다 주위를. 지구가 둥글든 게 느껴지겠죠. 그 수평선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391km예요. 그 너머는 볼 수가 없습니다. 12,000m까지 올라가더라도. 12,000m까지 올라가면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곳이 391km예요. 예. 그거 이하는 지상에 있는 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건 볼 수 있겠죠. 높이에 따라서. 그렇지만 지상에 있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레이더 음영이라고 그러죠. 레이더 그늘이라는 뜻인데, 그까지 할 수 있는 게 391km니까 지금 이 해상에 있는 물체 같은 경우는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거죠. 네. 해발 고도가 0이니까. 그래서 이 말은 시 스프레이 레이더의 600km의 탐지 거리는 우리 보통의 정찰기가 구현할 수 있는 내에서는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해상에서는. 당연히 공중에서는 우리 비행기보다 탄도탄 같은 경우는 더 높이 날아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뭐 500km, 600km, 700km 뭐 이렇게까지 다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반면에 3,500m 상공. 저기 3,500m는 우리가 도입하기로 했던 유명한 그 해상 작전 헬기 있죠? MH-60R. 블랙호크 해상형이죠. 근데 해상형은 그 임무 장비를 많이 달아야 돼요. 그렇게 무겁습니다. 육상형보다. 그래서 최대 상승 고도가 한 3,500m 정도밖에 안 돼요. 3,500m에서는 200km 정도까지밖에 못 봅니다. 네. 그러면 이 해상용 블랙호크에는 200km 이상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의 작전 환경이 섬이 많고 또 바다가 있고 섬과 바다가 있고, 요즘은 이제 뭐 500km, 600km 탐지 거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서해를 건너서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해안선도 복잡하고 일본하고의 거리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 해상, 지상을 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한 점인 것 같아요. 한꺼번에 두 가지, 세 가지 종류의 비행 정찰기가 가서 정찰을 해야 될 부분을 한 대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장점이거든요. 이걸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이게 이제 글로벌 아이인데 위에 달려 있는 게 그 사브가 계속 진화시키고 있는 레이더죠. 그러니까 대공 레이더죠. 하늘에 있는 적기를 찾는 것입니다. 뭐 700km, 750km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탐지 거리가 이름은 이어리 E 레이더고 A사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날개 밑에 배 부분에 불룩하게 달려 있는 게 레오나르도의 시 스프레이 레이더, 해상 레이더죠. 이게 이제 해상에 있는 거, 이제 아까 600km까지 찾는다는 거. 그래서 실상은 한 300km 정도면 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역시 A사의 레이더고, 그 앞부분에는 이제 근거리 목표물을 시각적으로 찾는 그 가시광선 2호, 그다음 IR이 있죠. 적외선으로 찾는 거. 그 뒷날개 밑에 엔진 부분에 달려 있는 것은 이제 체프나 플레어 같은 그 방어 장치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게 당연히 이제 감청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A사 레이더이기 때문에 상대방 레이더를 제밍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A사 레이더, 해상 레이더라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도입을 예상하고 있는 지금 도입이 뭐 예정돼 있죠. 예, P8 포세이돈이라고 불리는 해상 초계기 6대 정도 도입을 할 예정인데, 이거에 이제 최신형에는 그 AAS라는 다기능 레이더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이는 그림에는 그 레이더가 지금 안 달려 있는 것인데, 그 조종석 밑에 기수 앞부분 밑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달려 있는 A사 레이더입니다. 그 기능이 좀 전에 레오나르도의 시 스프레이 레이더와 거의 기능이 같습니다. 해상과 지상을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앞으로는 해상, 지상,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에 그 경계선이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한 기체로 여러 가지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AAS 레이더는
그 글로벌 아이에 달려있는 시 스프레이와 아주 유사하다. 예. 어차피 해상에서는 300km 이상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성능도 뭐 비슷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좀 늦다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참 우리가 PA 해상 초객이 들어오게 되는 게 지금 금년인지 내년인지 아마 첫 번째 기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AAS 다기능 레이더가 장착된 버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신 기종의 최신 버전에 지금 달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 마침내 초음속 대함 미사일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한두 달 전에 공개했죠. 9월 달에 아마 공개했던 것 같은데 초음속 순항 미사일 9월 15일이라고 적혀 있네요. 마하 3, 4 이거 정도면 거의 전략 무기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중국,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일본과의 그 거리를 봤을 때 이거는 뭐 지상에서 동해와 서해를 다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죠. 그 기존에 이제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는 막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죠. 마하 3, 4 정도 되는 것은 종말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아마 순항할 때는 마하 2, 3 타격 지점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아마 시스키밍으로 전환하면서 속도를 여기서 마하 한 단계나 마하 두 단계 정도 더 올려서 아마 진입하는 그 상대방의 근접 방어망을 최대한 단시간에 돌파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대부분 초음속 미사일들은 운용을 하고 있죠. 사거리 같은 경우는 500km 내외라고 추정되는데 보통 군에서 말할 때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최소 500km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말씀드린 대로 동해와 서해에 우리의 허락 없이 함부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전시에는. 자, 그리고 기존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해성 미사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음속 미사일이죠. 뭐 마하 1에서 오락가락 할 겁니다. 네, 훨씬 느리고 사정거리도 200km 내외입니다. 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타격력이라는 면에서. 자, 그럼 이거하고 사브의 글로벌 아이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이냐? 자, 볼게요. 자,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면 좋은 일이죠. 상대방은 나를 쏠 수 없는데 나는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상대방은 하늘로 주먹을 날릴 수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권투 선수 생각하시면 돼요. 팔이 짧은 권투 선수와 팔이 아주 긴 권투 선수가 같이 싸우는 것이고 창을 든 군인하고 칼을 든 군인이 싸우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길수록 유리하죠. 자, 그렇지만 그거는 당연히 유리한 것인데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미사일이 날아갈 때까지 미사일이 그 목표물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기 전까지는 미사일이 날아갈 방향을 우리가 정해줘야 됩니다. 목표가 어디 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미사일이 혼자 그걸 알 수 있는 힘은 없죠. 내가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500km 저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적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죠. 자, 그게 세종대왕함이든 윤용화함이든 대구급 호위함이든 그 레이더가 아무리 좋은 레이더가 달려 있더라도 수상함에서 탐지거리는 30km 내외입니다. 왜냐하면 높이 때문이죠. 그리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그래서 30km 너머에 있는 적의 수상함은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수상함으로는. 그래서 수상함에는 항상 해상 작전 헬기가 같이 실리는 겁니다. 높이는 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MH-60R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최대 고도가 3.5km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보면 한 200km까지는 볼 수 있는 거죠. 200km까지는 타기 가능하겠습니다. 해상 미사일 정도는 이 헬리콥터의 도움으로 그 목표물을 특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물이 나를 맞추시오라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사일이 발사를 하고 그 좌표를대로 날아가는데 그 사이 회피 기동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배도 요즘 군함 같은 경우는 30노트까지 움직이죠. 50km가 넘습니다. 시속을. 날아가는 몇 분이 걸립니다. 10분, 20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거리에 따라서는. 자, 그 사이에 상대방 배는 시속 50km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10km, 20km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사일이 그 좌표에 도착을 해서 원래 이제 찍어준 좌표에 도착을 해서 그 배를 찾으면 없어요. 20km 이상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미사일이 있는 C크로 찾을 수 있는 거리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상대방 목표물의 움직임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MH-60R 같은 경우 200km까지만 볼 수 있다면 우리 해상 미사일은 유도가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새로 개발한 초음속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500km가 넘는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상대방 목표를 탐지조차 할 수가 없어요. 200km 밖에 수상함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 다른 거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가능한 것이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그 준비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아마 저궤도 위성, 군지 위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우리 정찰 위성도 가지고 있고 그 정찰 위성도 계속 구축할 겁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과 정찰 위성이 구축이 되면은 아마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10분에서 20분 준 실시간으로 상황을 아마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미사일을 겨냥해서 쏜다고 할 때는 이 10분, 20분의 차이도 큰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방 목표가 많이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우리가 정확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글로벌 아이 같은 항공 자산입니다. 해상에서 탐지 거리가 300km죠. 즉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성군이 위험 목표를 탐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글로벌 아이 같은 조기경보 통제기가 아니면 해상 초계기가 집중 탐색을 해서 그 목표를 구분을 하죠. 그래갖고 이걸 타격 목표로 판단이 되면은 그다음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그 좌표가 전달이 되고 발사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서 중간 유도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저게 해상 목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해상 목표물이 우리 공중 조기 경보기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은 뭐냐면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배에서 발사하는. 현재 거의 최신형으로 분류가 되는 미국제 SM-6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정거리가 240km로 알려져 있어요. 네. 즉 240km 안으로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런 글로벌 아이 같은 기종은 그 사정거리 바깥에서 적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상당히 유용한 가치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사정거리가 길어진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자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외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기술 이전이 있어요. 제가 이번 이제 아덱스에서 그 사브 부스에서 그 본사에서 파견대에 나온 분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본인들이 한국에 진출한 지가 뭐 10여 년이 넘었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계약을 맺은 바가 없다. 이번이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부분에서도 분명히 경쟁사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고 또 그 사실 또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술 이전을 한번 받으면은 추가로 아마 제품의 공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우리 걸 개발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사브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브는 이거는 무기 체계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유사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또한 그건 또 바뀐 새로운 문화인 것 같아요. 무기 거래에 있어서 국제 간에. 이제는 기술 이전 없이는 무기를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나의 핵심 기술이 어느 정도 넘어가야 돼요. 그럼 상대방도 그 기술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도망갈 수 있는 기술적 자신감이 있다는 게 필요해요. 그거 없이는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비싼 무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브는 그 점에 대해서는 되게 오픈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자기의 자국의 무기 시장이 좁기 때문에 외국으로 팔아야지만 수지가 맞는 회사거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더욱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앞서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사실 이런 조기 경보 통제기 같은 기종의 요소 기술은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지 이런 기체를 개발하고 운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체계 통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혼자서 바로 하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번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회사를 선택하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고 이것을 3차 산업이나 4차 산업이 필요할 때쯤 되면은 그때는 국산 기체로 우리가 아마 다른 방산 분야에서 그랬다시피 우리 국산품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이미 뭐 A사 레이더의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각 사용되는 처별로는 예를 들어서 뭐 대공 레이더, 그리고 비행기에 탑재하는 레이더, 뭐 그리고 이제 영상 레이더, SAR 기술, 감청 기술, 우리도 감청기 잘 쓰고 있죠. 전자전기도 전자전 포트 우리가 잘 쓰고 있죠. 만들어서 다 그 요소 기술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체계 통합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추가로 우리한테 이제 앞으로 안겨지게 될 그런 요소 기술이라고 하면은 우리 중형 수송기 같은 게 만약 등장하게 되면은 이 비행기로 가겠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중고도 무인기나 무인 스텔스기 KF-21에서도 다 대공, 하늘, 땅, 그리고 수상에 대한 레이더 활용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데서 먼저 응용이 되겠죠. 예. 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사브의 글로벌 아이에 관심을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